자, 오늘은 다시 107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아가 다른 저자들은 정동관념과 여러가지 비유로 태극을 설명한다. 태극이라는 말이 앞에서 이 사람들이 공자 원전에는 없는데 성리학자들이 집어넣었다고 그랬는데, 공자 원전에 그 역경에 개사전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태극을 태일이라고도 하는데, 태자는 옛날에는 큰 대자를 써놓고 발음이 태였어요. 태하고 대하고 구분이 안 됐어요. 중국어니까. 근데 이제 점을 찍으면 지금은 태고, 가운데에다가 위에다 점 찍으면 견자가 돼버리지. 아래에 점 찍을 때 태고, 점 안 찍으면 대로 하는데, 그 대일이나 태일이나 태극이나 다 같은 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람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태극으로 나오고 한 번 태일로 나온다고. 같은 말이야. 그 아주 큰 거 하나는 아주 큰 바운더리, 극은 바운더리라는 소리야. 경계. 무지하게 큰 경계는 하나가 엄청나게 큰 거나 똑같은 것이라서 태극은 무극이라고 그래요. 바운더리가 없다. 리미틸리스란 뜻이야. 그래서 그 극을 극단할 때 극 쓰는 거죠. 이게 경계, 바운더리, 리미트 이런 말이기 때문에 태극이란 아직 음양으로 분화되기 전에, 양극, 음극이 있어야 경계가 생기지. 양과 음 사이에 그 경계가 없는 지경을 태극이라고 그러고, 음양 분화 이전의 혼돈 상태라고도 하고, 큰 것은 근데 또 아직 양극, 음극이 생기지 않아서 무극이라고도 한다. 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또 김효준이 더 읽어봐. 네. 나아가 다른 저자들은 정동관념과 여러 가지 비유로 태극을 설명한다. 다른 저자들은 태극이 우선 먼저 정적이고 고요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한다. 태극은 동할 때 양 또는 완전자를 낳는다. 태극은 그 목적에 도달하고 다시 정지할 때 또는 불완전을 낳는다. 그들은 오히려 이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생각하고 뭔가를 그의 정신 속으로 넘겨놓고 그런 다음 그가 철저히 생각한 것을 밖으로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태극은 처음에 앞으로 뭔가로 뻗치기 전에 뿌리처럼 부동으로 머물러 있는 정신의 성향과 같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태극을 수은 방울 속에 봉해져 변함없이 들어가 있는 수은 덩이와 비교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해명한다. 수은으로서 태극은 갑자기 터져나와 해체되어 물질과 모양에서 동일한 성질을 견지하는 1000개의 방울로 퍼질 때까지 정치해 있다. 정지해 있다. 고추세요. 정지해 있다. 그들은 지속적 작동 상태의 사이클, 바퀴나 물펌프와 같이 동과 정 사이의 영구적 교대가 있다는 것도 가르친다. 그들은 만물의 이 항구적 회전이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묵인하기를 거부한다. 그러므로 태극은 여기서 정지가 겉모양일지라도 동작과 정지로 동시에 이해된다. 정이면서 동이고 동이면서 정, 정중동, 동중정으로 이해된다. 그들은 태극을 밤과 낮 사이의
항구적 교대 또는 우리가 공기로 숨 쉴 때 허파의 수축과 팽창에도 빗댄다. 밤이 낮에 뒤따르는 것처럼 낮은 밤을 뒤따른다. 여름이 겨울을 뒤따르는 것처럼 겨울은 여름을 뒤따른다. 만물의 성쇠간의 이런 교대에도 불구하고 그들 소강절과 상수학파는 만물이 다시 그 과정을 생을 시작하는 29,600년 주기도 배정한다. 주기로. 소강절은 수로서 주로 푸른 역경을 해석한 사람인데 이 성리학자들이 많이 받들어요. 소강절은. 자. 주기로 배정한다. 무한한 반복 속에서 이런 숫자로 말하는 이 방식으로 그들은 만물의 흥망의 과거 영구성을 확증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천지와 최초의 남녀에게 태초가 있다는 고대 중국 전설에 대한 공동의 믿음에 대항해 싸우고 있다. 진정 그때의 사람들은 주저없이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간을 배정했다. 또한 당대의 성리학자들은 태극에 여러 가지 신적 속성들을 부여한다. 동시에 현대 주석가들은 태극에 과감하게 능력, 크기, 넓이와 만물과의 일종의 조화 같은 정확하게 신적인 속성들을 배정한다. 그 속성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태극을 저절로 존재하는 최초의 것, 최상의 것, 가장 숭고한 것, 가장 순수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절대적으로 중도적인 것과 절대적으로 완벽한 것, 선한 것, 만물의 모델이자 관념,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라고 부른다. 그것을 혼이자 영, 기를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라고 일컬음으로써 어떤 저자들은 태극을 산 실체로 간주한다. 결국 이런 속성들이 현대 주석가들에 의해 일관되게 제시되었다면 아마 독자는 이 속성들이 반복적으로 참되고 가장 먼저이고 가장 높은 신의 머리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진정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원칙적으로 태극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종의 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지점에까지 이르면 성리학적 의미의 태극은 그 자체로서 인정되고 숭배되는 하느님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원래는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을 이들이 부정해서 그러지 이 기로 아무것도 없이 태극이라는 건 기의 운동하는 기 정도인데 거기에 이를 자꾸 집어넣으려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하느님하고 이제 같아지게 되는데 태극의 이론 안에는 그런 뭐 하느님의 이론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리가 이제 이 기에서 대립을 시켜야 기의 진짜 참모습이 리라고 하는 순간 하느님 모습이 하느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사원도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뭐 태극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종의 사원에 모셔진 하느님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태극은 기로만 이루어진 것이지 리는 원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리라고 하는 거나 중국 사람들에게 리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감기 걸렸거나 아유 기죽어 기사라 그렇게 말을 하지 뭐 리를 갖고 따지는 경우 없죠. 뭐 이치가 그렇다 그런 말을 할 때는 그러지만은 그게
기와 분리된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의 어떤 반복적인 흐름 양상 그런 걸 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복이 중단되거나 흐트러지게 되면 리는 없어지는 거죠. 리는 중요한 게 아니야. 기가 더 중요한 거지, 늘. 응? 우주의 법칙, 그러면 법칙이란 뭐야? 어떤 에너지가 흐르는 규칙이지. 규칙은 하나의 습관이라고. 이 우주의 그 무슨, 그래서 이 규칙이니 우주의 법칙이니 이런 말들은 다 그런 에너지의 흐름에 일정한 습관을 얘기하는 것 또는 관성을 얘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근데 그러면 습관이나 관성은 천천히 변하거나 느닷없이 변할 수 있죠. 어떤 우주의 폭발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그렇게 늘 항구적인 것으로 100%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절대 법칙인 우주에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365일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좀 남아가지고 4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하루를 보태줘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달은 더 그렇고 한 달 차이가 나버릴 정도로 윤달, 공달 이런 말을 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공전을 우리 지구가 태양을 한다지만 그게 원으로 정확한 원안으로 공전하는 게 아니라 타원형으로 공전하죠. 그래서 맞추기가 쉽지 않고, 또 달이 우리와 같은 거리에 늘 있는 게 아니라 타원형으로 공전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가까이 달과 가까워지는 쪽이 있죠. 가운데 있는 중심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 그 중심에 지구가 있으니까 달의 공전 궤도에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달이 1년 중 뭐 가장 크게 뜨는 때가 있고 어떻게 뭘 작게 뜨는 때가 있고, 타원형으로 해서 저 멀리 있을 때는 작게 되는 거죠. 가까이 있을 때는 달이 엄청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뜬다. 내가 이제 더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것은 달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어요. 지구로부터. 조금씩 1년에 조금씩 얼마씩 멀어지고 있어서 뭐 한 1000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멀어지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더욱 놀라운 것은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한테 보내잖아요. 그걸로 달에 휘영청 밝은 달밤이 생기는 건데, 그것도 빛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열을 주고 있어서 달이 멀어지면 지구가 기온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1000년, 2000년 뒤에는 아주 조금씩 누적된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되겠다. 이런 것까지 합치면 뭐 우주라고 오는 것의 그런 규칙성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그런 관념은 참 어리석은 인간의 헛꿈이란 말이야. 예? 김유진, 북극을 가보지 않았지? 근데 상상으로 북극에서는 동서남북이 있어 없어? 동서남북이 북극이 있어? 자, 우리 땅에서는 동서남북이 있어. 근데 북극에는 없습니다. 동쪽 정의는 해가 뜨는 데지. 근데 6개월 동안 해가 떠 있어요. 6개월 동안 밤이야. 뭐만 있어? 북쪽과 남쪽만 있어. 땅 밑으로는 남쪽이고 하늘 머리 위로는 북쪽이야. 그리고는 동서의 우리의 정의에 따른 동서는 해가 뜨는 쪽이 동서인데, 해는 한번 미세하게 떠서 계속 돌아서 23.5도냐?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돌아서 23.5도 내려와요. 그러면 6개월 걸려. 3개월 걸려서 올라가고 23.5도까지. 27.5도냐, 23.5도냐? 기울어진 게. 지구가. 몰라? 얼마나 기울어져 있어, 이게? 23.5도야? 맞을까요? 23.5도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돌아서 3개월 걸려. 다시 돌아서 3개월 걸려서 땅 밑으로 사라진다고. 지평선 밑으로.
근데 언제 이게 어느 지점에서 땅 속으로 사라지는지 모르지. 뭐 엄청나게 끓으면서 사라지니까. 한 바퀴 돌고 사라지면 360도 방향을 서쪽이라고 할 수도 없고 360도 이상의 방향을 동쪽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동서는 사라지고 남극만 남는다. 다시 두 번째 질문. 북극에서 넘어지면 어느 쪽으로 넘어져? 무조건? 아, 남쪽으로? 무조건 남쪽으로 넘어지지. 하늘로 넘어질 수는 없잖아. 땅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남쪽으로만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동서남북이 있다는 상념도, 통상적인 관념도 일정한 위도에 있는 땅에서 하는 소리고 북극 남극에서는 통하지 않는 소리라 이 말이야. 그런 거 하나만 봐도 뭐가 필연적으로 동서남북이 있고 동쪽에서 해는 뜨고 이런 말들도 우스운 거지. 동쪽에서 해가 뜨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면은 돌았다고 생각할 사람이 많은데, 동쪽에서 해가 뜨지 않는 백야 지역이 엄청 많아요. 알았어? 경험적인 한계에 갇혀가지고 사고를 하게 되면 그런 오류에 많이 빠지게 된다. 경험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건 위험한 것이고, 성리학자들의 사고 속에는 이기 이원론이라고 할 때 리를 너무나 절대화함으로써 그 사고는 100% 틀린 사고예요. 사고가 되고 만 거예요. 기만이 영원한 것이고 리는 그렇게 금방처럼 영원하지 않고 위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동서남북이 있는 것이 법칙이 아니란 말이야. 응? 엄청나게 상대적인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다른 것이고 관찰자의 위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다른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달도 멀어지고 있고 북극성도 그 모양이 해체된다고 5천년 뒤에는. 북극성이 거기 북쪽에 떠 있을지는 몰라도 그 국자 모양의 7개 별이 있지 그 모양은 해체되는 것이 지금 정설이야. 뭐를 그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믿고 리라고 그냥 절대화시키는지 우스운 거죠. 오늘날 천문학적 지식으로 보면. 더욱더 다른 인간의 삶은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인간이 된 것도 길게 잡아야 30만 년, 짧게 잡으면 5만 년 이전에 인간이 된 거라고. 그 이전에는 뭐냐면 호모 사피엔스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란 말이야. 호모 사피엔스는 30만 년부터 진화하기 시작해서 5만 년 전에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것도 아프리카 초원에서 평원의 초원, 풀이 많이 나 있는 초원에서 진화가 끝나요. 거기서부터 이제 전 세계로 인류가 확산이 돼서 검은색이든 하얀색이든 황색이든 이런 색깔 인종에 관계없이 똑같이 인상 쓰고 똑같이 웃고 같은 근육으로 같은 표정이고 같은 도덕적 감정을 가지고 있고 도덕 감각을 갖고 있고 같이 미감을 느끼는 이런 공통된 지적인 것은 더 비슷하고 감정적인 것까지도 하나 똑같아서 비행기를 아시아의 인도네시아의 산악 쪽 중에 문명 세계에서 온 사람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그 산악 쪽이 있는데 그 산악 쪽을 처음으로 방문해서 에크만이라는 미국 심리학자가 200번 이상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방문해서 그들의 표정을 연구했어요. 근데 결론은 맨하탄에 있는 문명화된 사람의 표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유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프리카 평원이다. 초원. 아프리카의 초원이고 듬성듬성 숲이 있고 또 작은 동산이 있는 그런 데서 인간은 진화를 완결했어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듬성듬성 초원이 있고 듬성듬성 숲이 있고 듬성듬성 이제 호수도 조그만하게 있고 이런 데서 진화를 해서 사람들이 바닷가 가잖아요.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질려버려요. 가고 싶어서 가갖고는 5분도 안 돼서 질려. 근데 호숫가나 연못가에서는 오래 살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초원을 보면 무조건 기분이 좋은 거야. 왜? DNA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인간은. 초원을 보면 무조건 기분 좋고 숲을 보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뾰족뾰족한 그런 강원도 같은 산을 보면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이. 별로 그걸 자체를 안 좋아하고, 이러는 관계로 가령 숲이 있고 거기에 이제 집이 있어. 멋있게 그 숲이 있고 호수가 있는 호반에 지어져 있어. 그러면 그 지부 가격이 그렇지 않은 농장에 지어져 있는 가격보다 서너 배? 어떤 때는 10배까지 비싼 경우 있어, 미국에서도. 네? 그러니까 거기 숲이 있고 초원이 있고 호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왜? 우리 DNA에 그걸 선망하고 좋아하고 그걸 보면 정신적으로 개운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도 질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다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는 5분만 봐도 질려요. 5분만 봐도 질리고 뾰족뾰족한 그런 뭐 설악산이나 금강산, 백두산 10분이면 끝나버려. 백두산 가봤어? 백두산을 중국 쪽에서 가면 잘 못 봐. 거기서도 봤는데 1000m 낭떠러지만 보게 되는데 이쪽 이제 북쪽에서 가면 이제 특별히 특사 대우 받으면서 20년 전에 간 적이 있는데 와 10분 막 내려가서 이제 그 바닷가 호수인지 바다인지 엄청나게 넓어요. 그리고 나무는 하나도 없어. 10분 지나면 내려가고 싶어. 질려가지고 삭도를 타고 내려가거든. 거기서 밥 주더만 북한 사람들이 어죽을 끓여가지고. 금강산 그것도 10분. 초원이 아니잖아요. 질려요. 쭉 둘러보는데 30초도 안 걸려. 예? 계속 가면 유사한 풍경이 계속돼. 뒤로 돌아서 내려가고 싶어요. 힘만 들어 계속. 어떤 사람들은 기어이 뭐 구룡폭포까지 하고 비룡폭포인지 뭔지 거기 갔다 왔다고 사진 찍고 하는 것들을 즐기는 것 같은데 내가 찍어봤자 그게 사진 전문가가 찍은 것보다 잘 찍겠냐? 그냥 그 금강산 찍어놓은 것이 훨씬 좋아요. 내가 거기다 담은 것보다. 이유는 인간이 초원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초원은 질리지 않고 호반도 질리지 않고 숲속도 질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산악, 바닷가 이런 데서는 질리게 된다. 너는 바닷가 좋더냐? 생각만 하고. 너는 근데 인천이잖아, 짠물. 어? 별로 가고 싶지 않지. 1호로 가지 않는 안 가지. 심지어는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다 파도 소리를 10분 정도 지나면 못 들어.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냥 건성으로 들어요. 네? 그게 자기한테 뭐 큰 영혼의 울림을 주는 게 아니니까 계속 철석대지. 그러니까 이게 못 들어. 어? 파도가 셌는가 안 셌는가 물어보면 몰라요. 자기는 관심이 없어. 그 일원이라고. 그럴 정도로 멋있어 하질 않아요. 처음에 볼 때만 확 터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알겠죠. 그 진화된 인간의 본성도 내가 말하려는 건 그런 5만 년 정도 지나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최고 길게 잡아도 7,000년이지. 이집트 역사가 7,000년. 그 피라미드 관련된 역사가. 그리고 이제 중국도 한 그런 6, 7,000년. 그런데 그 역사 시대가 아닌 선사 시대가 포함해서 하는 소리. 그건 1만 년도 안 되는 역사라서 우리의 본성을 같은 걸로 놓아도 역사 기술에 하등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변하는 거냐, 변하지 않는 거냐, 불변이냐.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맞고, 만약에 비교하는 시간대가
1만 년 이상 시간대 5만 년 이하? 그렇다면 이건 불변이야. 5만 년 미만에서는 불변이라고. 역사에서는 역사 기술을 할 때는 또는 철학적 사고를 할 때는 본성은 불변이라고 하는 게 맞고, 그래서 공자가 성상근, 인간의 본성은 서로 가깝다, 비슷하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변한다. 그러면 이제 진화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건데 그것도 맞는 거예요. 5만 년 이상 되면 인간의 본성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됐듯이 또 인간의 본성도 5만 년 뒤에는 또 달라질 수 있고, 도시 문명 안에서 5만 년을 살았다 그러면 도시 문명에 적응해서 살도록 DNA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예? DNA가 형성된다는 것이 진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진화는 가장 중요한 진화의 요인은 용불용설이야. 쓰는 대로 그게 발달하고, 그래서 나중에 누적되면은 DNA의 변화로 침착된다. 안 쓰면 또 퇴화하고. 그런데 이 말을 내가 하는 이유는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면서 레마르크 등의 용불용설이 청산된 걸로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윈의 진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속 쓰면 쓰는 대로 그것이 누적돼서 습관이 DNA로 침착한다는 용불용설에 기쳐 있어요. 근데 그걸 청산한 게 아니라고, 그걸 이용해서 다윈의 진화론이 서 있다고. 인간도 이렇게 변하는데 길게 보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우주 시간대잖아. 지금 성리학자들이 관여하는 것은. 이게 다 틀린 소리야. 헛소리들이야. 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 이 극동의 전통적인 사고로 돌아오면 기만이 있는 것이고, 기만이 영원한 거야. 현대어로는 에너지인데, 에너지만이 있고 에너지만이 영원한 것이다. 순 우리말로는 힘이야. 힘만이 있고 힘만이 영원한 거라고. 그건 공간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거야. 힘은 바람이 불어서 사람이 날아갈 수 있었는데, 바람하고 전혀 닿지 않고도 바람이 날아갈 수 있어. 사람이 캡슐 속에 들어있고 자기는 그 캡슐 안에서 있다면, 바람이 캡슐을 날려버리면 바람에 닿지도 않고도 사람이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힘은 전달되는 거지, 자기에게.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직지심경도 보면은, 직지심경을 금속알자로 찍은 최초의 것이라고 그런 거나 알고 있지, 직지심경이 뭔지는 모르잖아. 근데 이게 관념으로만, 관념, 오감 또는 관념, 이성, 사고로만 생각을 하면 앞에 있는 내 책도 이게 존재하는지 잘 몰라요. 내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건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렇게 어떤 사람이 우격다짐을 해도 이 존재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라고. 왜 지금 있지, 여기에 내가 뒤돌아보면 안 보이잖아. 이 감각으로 내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감각이 사라지면 안 보이지. 근데 어떤 사람이 치워버렸어. 그다음에 바로 돌았는데 없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돌았더니 그대로 있어요. 안 치웠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돌아있던 사이가 5분이라면 5분 사이에 치웠다가 다시 놓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계속 이게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냥 나의 감각의 관성, 습관으로 있는 걸로 가정해 주는 거예요. 네? 무슨 알겠어? 가정해 주는 거지. 이 자체가 있다는 걸 끝내 우리가 이 오감과 사고로는 증명할 수 없고, 결국은 인간의 감각과 관념은 산물이라고, 모든 이 세상 만물은 이렇게 우겨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그런 이제 관념으로서 세계, 표상으로서 세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네? 의지와 표상으로서 세계라는 책이 있죠. 책 제목. 그 표상이 관념이라는 거예요. 의지는 어느 부분이야? 힘을 뜻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내가 말하려고 하는 힘, 여기서 말하는 극동에서 말하는 기를 의지로 표현한 거야. 의지라는 말을 그렇게 물화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우주를 의인화하는 오류는 있더라도, 의지로서 봐야만 이 사물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내가 하는 말로 바꾸면 기로서 봐야 된다. 이
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내가 이것을 힘으로 느껴야 돼요. 내가 이걸 조금 밀려면 힘들잖아요. 이거 무게가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질량이 있으니까. 유진이 알겠어? 이걸로 한 대 맞아봐 한번. 책으로. 사망할 수 있어. 특히 연약한 우리 유진이는. 직지신경은 직접 가르쳐서 어떤 녀석이 자꾸 그렇게 궤변을 떨어대는 거야. 이 세상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고 관념 산물이고 막 이렇게 어떤 불교 스님이 와서 궤변을 떨어드니까 주먹으로 한 대 때렸어요. 부처님이. 내 주먹이 있냐 없냐. 힘을 딱 느끼는 순간 그건 분명히 존재하는 거지. 이 거리를 두고 있는 디스턴스링이 아니란 말이에요. 디스턴싱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 취하기가 아닌 직접적으로 그것을 이 세상의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대하는 경우에는 힘으로써 대하게 되기 때문에 의심치 않아요. 객관적인 대상 세계의 존재를 의심치 않는다. 표상으로서 세계로 보지 않는다고. 근데 칸트는 표상으로서 끝내봐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보다 못한 자고, 쇼펜하우어는 불교도야. 불교도이기 때문에 그 의지와 표상으로서 책의 최후에 인용되는 책은 금강경이야.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깨닫고 있었던 거지, 쇼펜하우어는. 그러니까 칸트 알기를 개로 알아, 죽은 개로. 근데 지금도 칸트 이야기 하는 자들이 있어. 그건 죽은 개보다 못하죠. 쇼펜하우어의 칸트 비판 같은 거 안 읽어본 거야. 왜 쇼펜하우어로부터 또 니체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건지, 그 미친놈이 나오는지도 뭐 이해를 못하는 거고. 결국은 이 대상 세계는 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우주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그 힘이 아주 맑아지면, 쓰러지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끓고 쓰러지면, 정제되면 물질이 된다고 그랬죠. 물질이 다시 불로 타거나 핵분열을 하거나 그러면 에너지로 또 화하죠. 그걸 수식으로 증명한 건 E는 이꼴 MC 자승이다. 아인슈타인의 그 법칙이죠. M은 질량이니까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 있다는 그 공식이에요. 그런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이제 극동 철학이지만 질량 1이 분해되면 어떤 양의 에너지가 나오는가를 수식으로 양을 보여주었으니까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보이지 않는 힘들어 작용을 극동은 먼저 느꼈다. 첫 번째 느낀 게 자력이에요. 자력. 음극, 연극 이렇게 당기는 거 막 이렇게 모래에서 막 쇠붙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기원전부터 사용해요. 그걸로 점도 치고 N극, S극에서 나침반도 발명하고 그걸로 항해도 하고 인도양도 가로질르고 그래요. 15세기 초까지도 나침판이 없어가지고 유럽은 연안 항해만 가능했어요. 연안을 따라서 쭉 항해하는 거. 대양을 가로질르려면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연안 항해만 가능했고, 나침판을 얻게 되면서 대서양을 횡단해갖고 지리상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 알겠지? 나침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 힘을 알고 있어서 기원전 훨씬 이전부터 이 중국 사람들은 나침판을 활용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면은 번개치는 것 보고 전기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으로도 정신력으로도 끌리는 거, 여자와 남자 사이에 끌리는 거, 아니 정상적인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거야. 금방 이혼해가지고 그냥 남자만 보면 질린 여자, 또 여자만 보면 질린 여자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거 경험하지 않은 정상적인 남녀는 서로 S극과 N극처럼 끌리는 경향이 있다. 모든 것을 이 음과 양으로 보편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극동에서 최초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 가리지 않고 통일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통일장 이론은 없거든요. 자력과 전기력과 인력, 이 세 개를 하나로 통일시킨 그 수식은 발견을 못했어요. 아인슈타인은 그걸 죽을 때까지 그 발견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죽었는데 끝내 못하고 죽었어요. 지금 거꾸로 이상한 소리예요, 사람들이, 그 물리학자들이.
통일장 이론을 없다는 걸 증명해. 불가능하다는 거, 그걸. 자, 이 정도 해놓으면 그 뒤에 좀 추상적이고 벙벙한 소리라도 대충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동조는 하지 않지만 이해해 줄 수 있다. 자. 이어서 쿠플레는 태극을 완전히 부당하게도 리와 동일시하는 성리학의 본령 속으로 이입한다. 그러니까 기가 없어져 버리고 리로 변해버리는 거야. 이게 태극이 아까 기로만 되어 있는데. 자.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태극을 우리 철학자들이 으뜸 물질로 이해한다. 그들은 그들의 태극에 다른 이름을 부여한다. 이것은 태극을 리라고 부른다는 사실에 의해 확인된다. 그래서 바탕성이죠. 바탕이 리다 해서 성리학이야. 네? 성리학. 그대로 표현대로 하면 극동의 전통 사상은 성기학인데 성리학으로 바꿔치기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공자를 파괴하는 거예요. 완전히. 공자는 극동의 전통 사상을 가장 잘 요약한 철학자인데 파괴해버리는 거죠. 자. 중국인들 사이에서 리라는 단어는 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라틴어로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라지오라는 단어로 의미하는 것을 표현한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이 이성으로부터 사물 간의 본질적 차이가 생겨난다고 말하므로 이게 리일 분수론인데 그리고 리일 분수론, 즉 리는 하나이나 나뉘어 달라진다는 이론으로서 태극을 설명하기 위해 리를 사용한다. 그들은 전체적 실체를 하나의 사물의 부분으로부터 확립하는 것으로 보이는 식으로 철학화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의 철학들에게 이게 없으니까 이걸 막 변조하고 조작하고 그러는데 성리학은 그들이 이 성리학의 중요한 태도로 모시는 그 태극도설, 주도니의 태극도설에도 일체 리는 없어요. 기만 나와요. 기의 천지라고. 자. 하지만 동시에 이 보편적 실체는 사물 자체의 현상 및 판이한 국면들과 얽힌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극이라는 수로로서 그들이 진정으로는 으뜸 물질을 의미하고 대리인은 일종의 이성으로 하나의 정의적이고 판이한 형상으로 이해된다고 전제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대리는 큰 리, 큰 이성. 이러다 보면 이제 의인화돼요. 엄청나게 큰 머리통이 하나 우주에 있는 걸로, 대갈통이. 자. 하나의 자리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자리의 이성 또는 리다. 탁자를 만드는 것은 테이블의 이성 또는 리다. 의자를 부숨으로써 탁자를 파괴함으로써 의자나 탁자의 리 또는 이성은 존재하기를 그친다. 이 이성을 통해 그들은 주저없이 물질적 세계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세계에 관해서도 가령 치자와 신하 간, 부자 간, 부부 간의 상호적 권리와 의무의 이성에 관해서도 철학한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탁자나 테이블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건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 조물 제조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이제 조물주를 가정하게 되고 사람 같은 큰 대갈통 큰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건데, 우주에 그러면은 탁자를 부수면 탁자와 리가 없어진다 그러는데, 탁자를 부수면 탁자의 디자인, 설계도가 없어지는 거죠. 설계도가 있어서 탁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탁자를 만든 사람의 힘, 탁자를 만든 사람의 대패질, 망치질 힘으로 그 하는 건데 그건 잊어버리고 그 디자인 관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는 디자인도 관념도 없거든. 그냥 에너지의 무한한 그냥 흐름일 뿐이지 누가 그 탁자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우주는 탁자의 예를 들면서 우주를 제조된 걸로 착각하는 엄청난 미신이 여기에 삽입되고 있고, 또 탁자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디자인만 생각하지, 즉 아이디어만 생각하지, 그걸 이제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그랬어요. 이데아만 생각하지 만드는 사람의 노고는 팔의 힘이니 뭐니 버티는 이 목재의 저항이니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이런 생각은 그야말로 유치한 내가 볼 때는 그 모자에서 비둘기 만들어내는 그 마술하는 같은 유치한 마술이야. 한마디로 날카로운 사람에게는 이런 건 들키지. 유치한 마술도 들키듯이 고도의 마술은 더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속임수야. 고도의 마술이든 유치한 마술이든 속임수인데 이건 너무 유치해서 금방 속임수를 꿰뚫어 볼 수가 있잖아요. 언어로 속이고 있다 사람을. 유진이 알았어? 왜 탁자를 예를 든 것이 잘못된 비유인지를? 근데 이걸 들어서 그들은 우리를 속이려고, 이 플라톤도 우리를 그렇게 속이거든. 침상 얘기를 계속하는 침상의 이데아 하면서. 자. 그들은 리라는 단어를 덕성을 정의하는 이성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의 느낌들에 대해서도 사용한다. 리라는 단어를 육체와 느낌, 감각 이런데 그 심정, 감정에도 사용하면 돌아버린 거야. 이성과 감성은 두 개가 대립되는 정신작용이거든요. 감성을 전부 이성화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사단지심은 뭐죠? 맹자의 사단지심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공경지심, 십이지심, 이 네 개의 감정을 말하는 거죠. 사단지심을 이성이라고 착각해요. 얘네들이. 감정인데. 측은지심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야? 동정심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간단히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 수호지심은 정의감을 말하는 거고, 타고난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타고난 인간의 감정이야. 천치도 정의감이 있고 그런 측은지심, 즉 동정심이 있고. 충남의 그 맨발의 기봉씨 영화 봐. 유진이보다 훨씬 효자야.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돼. 근데 그 머리 인텔렉트는, 지능은. 그리고 공경지심,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하는 거. 또 겸손하지 않으면 건방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상대방이 건방지면 기분 나쁘지 않나? 근데 건방지다 못해서 우리나라 국가 원수를 못 오간다. 자기가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아니야. 근데 일본 놈이 문재인 대통령을 못 오게. 그러면 기분 좋나? 태극기라도 기분 나쁠 거야. 태극기 세력이라도. 그게 공경지심을 타고나는 거예요. 개도 갖고 있고 그런 거는. 개의 우두머리를 들게, 더 좋은 예를 들면 늑대의 우두머리를 공격하잖아요. 늑대 떼들이 때로 달아들어서 박살을 내요. 그 침범한 자를. 그리고 십이지심도 딱 보면은 십이지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미안해 하잖아요. 미안해. 그건 벌써 자기가 잘못한 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십이지심이 일어나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남에 대해서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 거죠. 꼭 지적은 안 가더라도 이렇게 눈살을 찌푸린다 할지, 마스크 안 썼어. 십이지심을 한자말로 어렵게 해서 그러지, 미안함이나 죄송한 마음 이런 것들은 십이지심이라는 감정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감정은 다 몸인
육체인데 육체적인 신체적인 감정은 언제나 신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얼굴 빨가지고 그러죠. 온몸이 빨가지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몸이 달라져요. 몸이 도덕적이야. 전혀 놀랍지 않지만 놀라운 사실이라고. 그러지? 특히 근육이가 맨날 빨가져. 어? 그런데 말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보다 얼굴이 빨가져서 말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더 미안하다는 걸 표현하는 걸로 느껴요, 사람들은. 그지? 미안하다고 말로 넣으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자식아. 막 하면서 실은 진짜 미안한 마음인지 나를 약 올리는 건지 헷갈리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도 마음은 미안하지 않은데 거짓말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몸은 속이지 않는다. 신체적인 건 속이지 않는다. 왜? 감정은 원래 신체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막 웃잖아요. 그냥 어거지로. 어? 유진이. 어거지로 막 웃으면 기분 좋아져. 근데 여기다 은봉을 꼽고 웃을 때 쓰는 근육 있지. 근육을 움직이도록 전기 자극을 넣잖아요. 그럼 기분 좋아져. 전혀 안 웃는데 나는. 그 근육이라고는 신체적 동작으로 나의 뭐 엔돌핀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 기분 좋은 감정이 호르몬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치료는 어거지로 웃으면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 웃음 치료의 과학적 근거는 그거예요. 인간이 신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은 신체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육체와 느낌까지도 다 이성이라고 보고 있는 건 정신 나간 거죠. 드디어 돌아버린 거야. 이건 성리학자들이. 돌아버린 거라고. 자. 그들은 또한 리가 육체의 형상을 주는 한에서, 즉 리가 파괴된다면 영혼이 육체의 형상을 주는 것을 그칠 정도로 리를 영혼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금방 하던 말에 조금 보완을 더하면 서양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공자 철학이 청산해 버리거든요. 계몽주의 시대에 그걸 다시 부활시킨 자가, 최후에 그걸 부활시키려고 한 자가 누구냐면 데카르트야. 신장 개업한 스콜라 철학인데, 스콜라 철학은 신플라톤주의 아니면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너무 성경책 쪽으로 많이 간 것을 이제 많이 띄어내서 그쪽으로 더 거리를 두고 새로 신장 개업을 한 게 데카르트 철학이거든. 그리고 데카르트 철학은 공자 철학이 전해지면서 철저히 붕괴돼요. 그런데 데카르트 철학을 다시 살려내서 또 한 번 신장 개업을 한 자가 칸트예요. 칸트는 계몽을 청산한 자라고. 계몽주의는 감각 우선, 감성 우선, 감정 우선의 도덕 철학, 국가 철학, 정치 철학 이렇게 쭉 전개되던 공자 철학과 다름없는 길을 가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비드 휴미나 아담 스미스나 그런 존 노크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론자들이죠. 경험론이 18세기를 석권하게 된다. 근데 그걸 종식시킨 자가 칸트예요. 이성을 막 이렇게 성리학자처럼 말해가지고 그 끝이 어디로 가느냐? 공산주의로 가는 거야. 공산주의라는 말도 플라톤이 만들었지만, 플라톤은 오늘날 공산주의자들과는 달리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었어요. 공산주의를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거 하면 사람 엄청 죽거든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려면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돼. 사람이 희생돼야 된다고. 하지는 않았어, 그 사람은. 그냥 디자인만 하고 말았고. 오늘날 공산주의의 최고 문제는 실제로 그걸 한 놈들이야. 그래서 사람을 무지하게 죽이죠. 북한은 지금도 그러고 있고. 이 공산주의가 이성의 산물이라고. 이성의 가장 극단적인 산물이야. 이 성리학 때문에 중국과 조선은 사실 늦게 근대화에 이르게 되고 그 수모를 겪었고, 공산주의 때문에 박살이 나는 거야. 왜? 북한의 공산주의고 중국의 공산주의가 지금 오랫동안 빈탕을 만들잖아. 오랜 세월, 50년 가까이 근대화로부터 궤도 이탈을 하게 돼요. 중국이 만약에 모택동 같은 난동이 없었다면 아마 원래 중국이 세계 중심의 위치로 빨리 복귀했을 거예요. 공산주의만 없었으면.
왜냐하면 1920년에 이미 세계 무역 4대 강국으로 무역 대국으로 복귀했는데 45년에 49년에 공산화돼 버리잖아요. 그 사이에 발전할 틈이 없었죠. 왜냐하면 뭐 20년 30년 바로 직후 31년에 만주사변이 있었고 31년부터 중국은 일본과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생산한 거 전부 전쟁에 쓰는 상황에서 발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건설을 해야 되는 때 공산주의가 들어섰네. 참 재수없는 일이지만은 결국은 이 합리주의가 이성만 말하는 칸트주의와 칸트주의의 궁극적인 귀결은 공산주의고 칸트주의와 성리학이 우리 인류를 사실상 멸망시키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죽이고 혁명 개념을 가져갔는데 혁명 개념도 왜곡되어 칸트나 이런 합리주의자들에 의해서 혁명은 머릿속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걸로 그따위 식으로 왜곡이 돼요. 그런데 공자의 경우에 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도 공자예요. 그 49번 주역궤에 혁궤가 있는데 혁궤에서 처음으로 탕무혁명, 탕왕과 무왕의 혁명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혁명이란 말. 혁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경문에는 혁명이란 말이 없어. 계명이란 말은 있어도 고칠 게자여서 혁명은 공자의 해석에만 나온다. 에? 그 혁명은 혁궤에 보듯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드라스틱하고 라디칼하게 또 바이올런트하게 폭력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계속 기다리는 의미가 있어. 기다리는. 뭘 기다리냐? 무르익는 걸 기다려. 그래서 다 돼가지고 꼭지가 딱 떨어질 때 계명, 길, 혁명을 하면 기라도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사효에서나 나온다고. 초효는 황후지역 황소의 가죽으로 묶었으니 아무것도 공고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 계속 사면은 혁이라는 거 말이 세 번이나 막 일어나는 거. 혁언삼치 혁명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도 안 하는 거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1000명이 있어야만 혁명이란 1000명을 바꾸는 게 1000명인데 1000명도 안 바꿔 뒤집어 엎을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상 그 개념으로 보면 모든 혁명은 무혈혁명이어야 돼요. 내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쵸? 그 혁궤의 의미대로 하면. 근데 공산주의자는 건 맨날 폭력혁명이고 어거지로 하고 막 뭐 누가 그 길로 간다고 그랬어? 다 무르익어서 가는 거지. 칼막스만 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가 최고로 발전한 그 끄트머리에 사회주의로 가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서둘러서 가게 만들고 하는 것도 또 그 칼막스가 만들어내요. 합리적으로 그렇게 농촌 사회에서도 고도로 자본주의가 발전된 서양에서처럼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그런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이니 뭐니 그런 것들이야.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은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이 합쳐서 혁명을 하는데 동시에 뿌띠부르주아와 중소기업가까지 합쳐서 하는 혁명이야. 그래서 그런 제국주의 세력과 거기에 협력하는 프로 임페리얼리스트, 친일파 이런 것들을 적을 최소화하고 강력히 싸우는 걸로 민족 부르주아지까지 합친 그 사람 집단을 인민이라고 불렀다. 인민은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농민, 소시민, 중소기업가까지 다 포함되는 거니까 이걸 인민이라는 개념으로 여러 계급이 연합해 있죠.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그런 프롤레타리아가 한 혁명하고 다르다. 소비에트는 프롤레타리아 혼자 한 걸로 해서 소비에트 혁명이라고 따로 해서 그들이 이론을 달리 전개했죠. 소비에트 혁명은 오로지 소련에서만 가능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머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제 동독이나 이런 데는 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완화를 시키긴 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없애는 거야. 뭘? 중소기업가 없애고 토대를 뿌띠부르주아 없애고 소시민들 없애고 농민도 전부 공업처럼 협동조 조합화해서 공업이나 다름없는 노동자 모양으로 농민을 만든다. 그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노동자화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노동자가 권력을 쥔 헤게모니라고 그러죠. 헤게모니 또는 헤지모니를 쥔 상태에서 그 혁명 단계를 짧게 부르주아 혁명 단계, 중소기업하고 혁명 업무는 부르주아 혁명 단계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짧게 축약해서 갈 수 있다는 이론을 전개한 사람이 또 칼막스예요.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가 최고도로 발전해서 그 태내에서 사회주의가 태내에서 발전되어 나와야 된다. 이 태제도 스스로 무력화시켜요. 러시아대 혁명 처방을 해주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걸 영구혁명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지 퍼마넌트 레볼루션은 연속혁명이라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레볼루션 인 퍼마넌스라고 칼막스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은 프롤레타리아가 적은 나라에서 다른 세력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혁명을 하는데 1차 부르주아 혁명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바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또 이어서 2, 3년이나 4, 5년 뒤에 해야 되니까 연속해서 두 개의 혁명을 주도하는 자가 프롤레타리아야 된다. 왜? 낙후한 나라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아주 선진적인 나라에서는 부르주아 혁명 다음에 많이 발전하면, 이제 자본주의가 많이 발전하면 프롤레타리아가 많이 형성돼서 그 다음에 타도하면 되는데, 뭐 앞부분은 혁명의 주도권을 부르주아가 쥐고 있는 거지, 뒷부분은 프롤레타리아가 주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사고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급하게 생각하면 앞부분부터 헤게모니를 프롤레타리아가 쥐고 프롤레타리아가 인내를 하면서 부르주아 혁명만 하는 거지. 근데 한 4, 50년 걸릴 걸 4, 5년 만에 축약을 해서 그 혁명 단계를 완수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으로, 이게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것이 이제 사회주의 세계를 다 멸망시키죠. 사실 따지면 3, 4년 사이에 역사가 정리가 되나? 북한은 어떻게 됐냐면 내려올 때는 땅을 다 나눠줬어요. 모든 개인에게. 6.25 때 천하를 올 때는 그러니까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었지. 그 기대하고 인민군이 천하를 오기를 바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실패하고 나서 할 때는 모조리 나눠줬던 땅을 다 걷어들여 가지고 국영농장화, 협동농장화를 했어요. 다 뺏어버린 거지 다시.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반 인민들에게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주었다 뺏는다. 저 공산당 저놈들은 주었다 뺏는다. 이걸로 해가지고는 안 먹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3년 만에 다시 뺏은 거야. 땅을 받을 때는 얼마나 좋아했겠어, 땅 없는 농민들이. 근데 3년 뒤에 다시 내놓으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정치가 되고 말아요. 아까 이론은 복잡하지만 합리적으로 실제로 실행을 하면은 3년 주었다가 뺏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라고. 그런 꼴이. 읽어봐. 그들은 리가 얼어서 얼음이 되는 물과 같다고 말한다. 그것이 열기에 다시 녹을 때 원래의 액체 상태로 돌아가고 얼음은 존재하기를 그친다. 네, 여기서 기가 물이 되고,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물 숫자 물이 아니라 사물할 때 물자. 기가 물이 된다.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기 유물. 기를 정화시켜서 정화되면 사물이 된다.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렵잖아. 이 기를, 힘을 물에다가 비교하고, 물 숫자 물, 그리고 얼음을 물질, 사물로 해서 이제 설명한 거야. 조금 쉽게 설명한 거죠. 근데 내가 이걸 왜 자세히 다루냐면, 이 성리학의 내용을 이 시대에 17세기 말이잖아요. 1687년에 이렇게
자세히 전해진 거야, 서양에. 그것도 크리티컬하게, 비판적으로. 공자 철학도 이제 이렇게 전해지는데, 내가 보면 공자 철학을 만만치 않게 왜곡시켜요. 이 신부들이. 근데 이건 차라리 성리학은 좀 덜 왜곡시킨. 잘 전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태극이나 성을 리와 동일시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성리학적 낭설이다. 태극은 가장자리 또는 끝이 아득히 멀 정도로 큰 태기의 무한 연장, 즉 무극의 기이기 때문이다. 주희가 공부한 주도니의 좀 태극 빨리빨리 읽어, 이 녀석아. 네. 태극도설도 태극을 기와 동일시하고 리를 언급하지 않는 기일원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리란 굳이 정의하자면 무궁무진한 기의 흐름과 운동 속에서 우연히 나타나는 일시적 반복성이나 법칙으로 명명된 계기적 감응작용의 한시적 정규성일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스피노자절에서 상론한다. 쿠플레는 여기까지 잠자코 성리학의 논지를 설명해 나가다가 비판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크고 가장 치욕스러운 오류로까지 나아간다. 왜냐하면 그들이 리와 태극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논할 때 우리는 이것들이 조금씩 무신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모든 초자연적 작용인을 배제하는 지경까지 가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만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번역 자체를 기를 0으로 번역했잖아요. 0기로. 근데 또 뒤에 가면 대둔해가 나오거든요. 이 우주를 리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큰 대갈통을 생각해야 될 게 아니에요. 대둔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무신론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이러는 것은 내가 볼 땐 좀 어거지 같아. 물론 나중에 그 나이프 니츠는 나처럼 해석해가지고 어거지로 그냥 성리학을 죽이려고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들이 그렇게 했다고. 물론 나이프 니츠는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야. 자. 그들은 자기들이 항상 감성들과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이격시킨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은 물질 세계 안에 남아있다. 그들은 작용의 오묘한 인과적 힘을 부여받은 신령들 중의 신령들, 기들 중의 기들을 언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철학자들이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특질이라고 부르는 것을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그 많은 유명한 고대 텍스트들에 관해 더 많이 달라붙어 작업하면 할수록 이 텍스트들이 그토록 빈번하게 그리고 그토록 우아하게 사물들을 주제하는 신령들을 다루고 최고 정신의 정의와 섭리를 다룰지라도 그만큼 많이 그들은 바르고 그른 방식으로 텍스트들을 비틀어서 거친 유물론적 사고방식으로 나아간다. 신령이라고 번역을 하지 말든지. 내가 기라고 기자 한자는 내가 집어넣어 준 거야. 신령이라고 번역을 하지 말고 아예 뭐 에너지라고 번역하든지 힘이라고 하든지 그래 놓고 유물론적 사고라고 비난하면 모르겠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볼 때는. 그지? 근육. 앞뒤가 맞아 이게? 자. 쿠플레는 기를 작용의 오묘한 인과적 힘을 부여받은 신령으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그는 태극을 리로 보면서 동시에 기들 중의 기들로 보는 일관성 없는 논변을 비판하기보다 초자연적 작용인을 배제한다는 이유에서 무신론과 유물론이라는 뜬금없는 비난을 쏟아놓고 있다. 나는 이걸 뜬금없는 비판이다 이렇게 봐요. 이런 이유로는 성리학이 비판받을 이유가 없어. 이렇게까지
무논리적이고 비논리적이지는 않거든. 너무 논리적이라서 내가 비판하는 거지. 자, 그리고 성리학적 논변의 모순 또는 혼돈을 비판한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그들은 각 인간이 정신과 육체의 모든 운동과 감정에 대해 일정한 명령권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거대한 최고의 마음, 신적 정신, 최고 조절자에 대한 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유려하게 가르친다. 그들은 또한 한 사물이 또 다른 사물을 또 다른 유사한 사물을 이러한 규칙성으로 산출할 수 있는 사물들 간의 이 찬탄할 만한 연결과 재생산이 이러한 한결같은 변화를 통해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며 만물을 조화롭게 끝까지 이끄는 대두뇌, 즉 대두의 뇌를 필요로 한다고 가르친다. 대두노 큰 대갈통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성리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성리학자들이 우리나라 성리학자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이기 이원론만 갖고 싸움만 했지 우주론적으로 잘 가지 않아서 이 대두뇌란 말, 이 큰 대갈통 이야기를 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없지. 성리학에서 성리학자들이 몰라서 그런 거, 우리나라 성리학자들이. 자, 그들은 그 다음 위 말과 합치되게 이 대두뇌가 필멸적인 것이라는 점을 부정한다. 또한 그들은 이 대두뇌가 물질적이라는 것도 부정한다. 반대로 그들은 이 대두뇌가 실용적이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선을 포괄하고 만물의 모든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당신이 플라톤주의자들이나 신의 관념에 관해 아주 수용적인 그 밖의 어떤 철학자들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가령 주희는 성리대전에서 대두뇌를 말한다. 이제 내가 해설 강하는 거야. 무릇 도리를 보는 것은 대두뇌를 볼 것을 요한다. 인용문이지. 예사의도 작의 요결에서 나는 반드시 다른 것과 더불어 일개 대두뇌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황종희도 명유학안에서 천리란 하나의 대두뇌다. 이 황종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뭐 극동의 루소라고 많이 뭐 칭찬받는 사람인데 뭐 루소를 칭찬해야 될 사람인가 이제 그 문제가 별도 남죠. 루소는 정신병자 같이 글을 쓴 자야. 근데 황종이도 그렇게 써요. 정신병자처럼. 여기서 지금 대두뇌 이야기를 왜 하고 있어? 저는 뭐요 양명학을 하는 자인데 성리학을 비판하는 자가 양명학자가 성리학자나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글 쓰는 거 또 다른 하나 보면 아주 정말 기가 막힌데 주원장이 명나라를 만든 태조죠. 세운 태조인데 그 사람이 권력은 옹패되면 한 곳에 갇혀서 거기에 괴게 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따라서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을 분산시켜요. 다섯 군데로 분산시켜. 그래서 이제 명나라의 초기 국가 체제가 갖춰져 가지고 그래도 200 몇 년을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게 청나라 때도 국가 체제는 똑같으니까 거의 500년 갔다고 봐야죠. 그 국가 체계가 견제와 균형의 권력 분립 체계가 가장 거기서 중요하게 이제 자라나온 게 그 재상을 없애버리고 재상 대신에 내각을 설치해서 재상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독임제적인 정책 결정을 내각 6명이 이제 4명 내지 6명이 하게 만드는 이제 집체적 결정으로 바꾼 거예요. 독재가 불가능하지. 앞에 건 모노크래틱이라고 그러고 전문 사회학적 용어로 뒤에는 콜리지얼 디션 메이킹이라고 그래요. 근데 재상제를 없앴는데 황종이는 명나라가 사라진 것을 너무 애도한 나머지 그 애도하는 책으로 명의 대박록이라는 걸 써요. 명나라 명이기도 하면서 이는 상할 이자거든요. 밝은 것이 상한다는 명의께가 있어 주역에. 그 주역의 명의께를 이용해서 명나라가 망했다는 뜻으로 이제 그걸
명의대박록이라는 걸 썼는데 명나라가 망한 원인을 내각제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 내각제 때문에 명나라가 그 오랜 세월을 발전하고 내각제가 기울어지면서 명나라도 기울어지거든요. 마지막 황제는 이 등신이 그 내각 강요를 50명을 임명해버려. 50명. 뭐 정책 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죠. 너무 혼자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인 거잖아요. 꼭 지금 19명 장관인데 국무회의가 50명 늘리는 경우나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그것도 내각에서 강요들이 동등하지 않잖아요. 총리도 있고 부총리도 2명이나 있고 사실 동등하지 않고 같은 부총리 안에서도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총리가 더 높죠. 경제부총리보다. 거기에 중요성에 따라 또 서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명도 많아서 서열을 붙인 거예요. 결정의 영향력을 뚜렷이 있게 만들려고. 50명으로 해놓으면 그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내각제가 디클라인이 돼요. 쇠락하면서 명나라도 아무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중질환에 빠지면서 명나라도 망하게 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될 때서 내각제 때문에 망했다고 해석해가지고 재상제를 부활해야 된다고, 치상론, 재상을 다시 둬야 된다라는 논리를 펴요. 이게 정신병자 같은 이야기죠. 제대로 자기가 멸망해서 슬퍼하는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흥했고 망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반대로 써놨어요. 뉴스도 정신 나간 소리 많이 써놓거든요. 응?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고 전쟁을 멀리해야 되고 그래서 침략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래서 군사적으로 강하고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중국을 그런 사상하고 비슷한 것 같은 한쪽으로 보면 뉴스가, 그런데 중국을 비판할 때는 또 무력이 약하다, 군사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엄청 비판해요. 왔다 갔다 중국 엄청나게 칭송했다가 엄청나게 또 깔아뭉개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식이니까 거의 그런 의미에서 황종이가 극동의 루소라고 하면 뭐 내가 끄덕끄덕 하겠어. 정신 나간 놈들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다고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소리하고 약간 정신 이상 같은 소리 자꾸 해야 되고. 자, 이것만 읽고 끝내게. 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왕양명도 전습록에서 핵심 논점을 표시하기 위해 형이사학적 의미 없이 대두뇌를 말한다. 성리학을 유물론. 그러니까 이게 양명학의 창시자인 왕양명이가 대두뇌를 말하니까 황종이도 말하는데, 왕양명 안에는 성리학이 또 많이 녹아들어 있어요. 성리학을 비판한다고 나왔는데 크게 벗어나질 못해. 그래서 이 성리학을 비판하니까 그 얼터너티브로 양명학을 택하면 좋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말에 이제 강화도 중심의 선비들로부터 또 기호학파의 일부가 양명학을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다 읽어보면, 전습력에 뭐 읽어보면 막 이것도 다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전혀 철학적 수준이 안 된 자들이 엄청난 철학을 험담치고 한 거예요. 자. 성리학을 유물론, 무신론으로 몰던 쿠플레는 여기서 성리학이 플라톤 철학과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독교적 플라톤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철학이다. 외워둬야 돼.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철학은 신플라톤주의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 또는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다. 네오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아까 플라톤주의고 아리스토텔레스. 두 개는 그게 이제 신학을 지배해, 기독교 신학을. 자. 이 대두뇌의 존재에 대한 중국인들의 요청은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별들의 공전과 자전을 설명했으나 혼란스럽게 동요하는 우주 전체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우주를 큰 손으로 정리해 조화, 안정시키는 존재자, 즉 신을 요청한 것과 유사하다.
여기 잘못 읽었는데 우주를 큰 손으로 정리해가 조 안정시키는 존재자. 어떤 존재자가 있어가지고 우주를 큰 손으로 정리해. 그 존재자가 손이죠. 정리하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잘 설명을 했는데 그 각각의 세력장들이 충돌하고 교란을 일으킨단 말이야. 72년 만에 헨리 해성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태양보다 더 크다고 하는 그런 인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걸 태양 주변을 지나간다고 72년 만에 한 번씩 막 엄청나게 동요를 할 게 아니야. 우주 전체가. 헨리 해성만 그러는 게 아니야. 수도 없이 많은 해성들이 그런 식으로 지나가요. 근데 이건 주기적으로 지나가는 건데 또 부정기적으로 유성우라는 게 있어요. 그럼 막 아무 때나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주가 안정되어 있는 거야. 흔들렸다 안정되고 흔들렸다 안정되고. 이건 뭐냐 도대체. 완전 이렇게 대혼란인데 이게 하느님이 다 정리해주는 걸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한 거야. 이거 만유인력의 법칙으로는 설명 못하겠다. 하느님이 계신다. 원래 신학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뉴턴이 계신다고 했어. 이것을 뉴턴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석하는 식으로 뉴턴을 읽으면 이런 말 몰라요. 뉴턴의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직접 읽어야 돼, 영어로. 앞에 들어가는 분하고 뒤에 또 중간에 설명하는 것 안에 대단히 이제 자세히 자기 철학적 입장을 써놨어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그 철학적 입장을 안 읽고, 철학자들은 물리학이니까 안 읽고, 근데 이게 존 로크하고 둘이는 베프였는데, 둘이, 뉴턴하고, 그리고 둘이는 사상을 공유했단 말이야. 둘 다 경험론자로서. 그런데 지금은 우주가 이걸 어떻게 안정되는지를 설명하느냐, 불안정 상태를 어떻게 안정되게는 설명하느냐, 설명 안 해. 지금은 아예 그냥 우주는 불안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무슨 말 알겠어? 현재 우주로는 빅뱅 이론이 지금은 압도적인 그 지지를 받고 있다. 차라리 아예 대폭발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보는 게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아니라 코스모스는 질서 정연한 거지 카오스가 오히려 맞다. 이렇게 압도적인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일단 마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합시다.